보통은 글로 배운다고 했을 때는 보통 실전과 아무 상관없는 되게 쓸모없는 어떤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 많이 쓰는 얘기 때문에 그런 의도로 하지 않았을 거고 뭔가 되게 재미있는 컨셉을 기획하시지 않았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서 강의를 청해 보겠습니다. 되게 이런 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네요. 네, 저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소개해 주실 줄 전혀 몰랐고 되게 저에 대한 오해도 되게 많이 쌓일 것 같은 소개였는데 어쨌든 강의를 맡은 오진경입니다. 글로 배우는 심리치료의 부정적인 뉘앙스이기도 하고 사실은 좀 저는 이 그 모교에 와서 좀 마음 편하게 여러분들과 좀 그냥 즐거운 얘기를 하자는 차원에서 좀 가볍게 준비를 해봤는데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면 또 질문도 주시고 좀 이건 아닌가 같으면 가감 없이 끝나고 말씀해 주세요. 네, 뭐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고 자기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워낙에 교수님께서 잘 해주셔가지고 건너뛰어도 될 것 같아요. 심리치료를 글로 배워야 하는 저의 나름의 좀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하면은 그럼 글로 배울까 방법 1, 2, 3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유는 제가 심리학을 전공하고 그리고 대학원을 지내면서 많이 들었던 말이에요. 뭐 정확한 말이 아닐 수도 있겠는데 이런 뉘앙스였던 것 같아요. 이게 수많은 내담자를 거쳐야 한 명의 치료자가 이제 완성이 되고 되게 치료란 어려운 것이고 그동안의 내담자는 희생이 아니냐 이러면 이제 그러게 안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좋은 말씀들. 그런데 심리학과를 나오면 심리치료자가 된다라든지 심리학을 배우면 심리치료자가 된다라는 말은 잘 못 들어봤던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그렇겠지 싶기도 하면서도 오히려 전공을 하면서는 학교에서 배우는 거 그리고 심리학을 전공하는 게 사실 심리치료와 많이 연결이 돼 있다는 느낌을 저 개인적으로는 많이는 못 받았었어요. 아까 저는 되게 생명과학과 공부를 하면서 너무 많이 고통의 시간을 보냈었어요. 진짜 좀 제가 잘못 들어간 전공이라고 많이 생각을 했고 물론 뭐 거기서 그래도 배워서 진짜 어리를 조금 익숙하긴 하지만 어차피 모르는 거는 정말 많이 모르고 그러니까 공부가 너무 몸에 안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말 많이 방황의 시간을 보내다가 심리학 복수 전공을 하고 나서는 정말 공부가 너무 재밌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만큼 열심히도 했었고 그런데 대학원에 그래서 진학을 하게 됐는데 사실 저는 그 대학원은 별 생각 없이 진학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심리학 전공해가지고 먹고 살려면 대학원 가야 된다니까 가야지 정도의 생각으로 그리고 심리학에서 먹고 산다는 거에 저의 조작적 정의는 약간 좀 심리 치료를 하고 싶은 뭐 뜻있는 일인 것 같은 뭐 그런 거였어요. 생명과학도 전 농구를 되게 좋아하는데 팔다리가 좀 다 부러져갔는데 그때 농구를 영원히 못하면 어떡하지 하고 되게 걱정해서 팔이 없는 사람들은 뭐 얼마나 힘들까 그럼 내가 팔을 만들어줘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생명과학과에 갔다가 뭐 식물, 이기 이런 거 모든 생명 현상에 대해 다르죠. 미토콘드리아 이런 거 그래서 많이 피해 갔었는데 심리학은 되게 재밌었고 그렇지만 심리 치료에 대해서는 대학원에 와서도 뭔가 좀 많이 생각이 달랐던 것 같아요. 심리 치료를 제가 심리학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 재밌게 잘했으니까 대학원에 가면은 되게 이제 치료자로서 성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것들, 막 실습도 하고, 어디 상담도 하고,
이런 것들을 막연하게 되게 기대했었나 봐요. 네, 그렇게 여기 와가지고 이런 학술적인 연구들 그리고 뭐 논문 찾는 거 이런 거에 굉장히 적응을 못했었고 정말 다사다난했던 것 같아요. 교수님 말처럼 교수님 속도 많이 썩었는데 어떻게 또 받아주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에라의 마음으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고 어쨌든 간에 묘는 대학원 과정에서 심리치료자로서의 정체성은 사실 저는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되게 아쉬웠었고 방황했었다는. 심리학과 수업 그 커리큘럼이에요. 이게 디모 여대 커리큘럼을 갖고 왔는데 보면은 무슨 심리학은 되게 많아요. 근데 혹시 뭐 학부 다학 심리학을 나오신 분이 느끼기에는 심리치료에 대해서 대학교에서 얼마나 배웠을까 했을 때 저는 아니었어요. 뭐 물론 그럼에도 재밌었지만 심리학에 대한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고 방대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심리학 과목이 생기는 거겠죠. 그리고 또 하나같이 배울 게 되게 많아요. 사실 요 심리검사 하나 3학점 들었다고 해서 심리검사를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치료 과목이 조금 더 많아가지고 심리치료자를 대학교만 나오면 할 수 있느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대학교 나와서 심리치료에 자신이 있다 하는 분은 아마 없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심리치료 과목도 별로 없고 기준이 한 29과목인데 한 5과목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좀 넓게 잡아도. 특이한 건 심리학 개론이 1, 2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개론을 하나 3학점으로 배우기에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건 대학원 수업 과목이에요. 과목 수는 조금 줄었고 치료 관련 과목은 그래도 좀 더 많이 늘어났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대학원을 다니면서 심리치료에 대해서 공부를 좀 정체성을 찾기 어려웠다고 느낀 이유는 아마 글로 배워서라고 생각을 했어요. 되게 어차피 수업에서 하는 거고 대학원에서 사실 이렇게 내담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진다는 거는 대학원은 뭐 지금에 와서는 대학원은 진짜 학문의 장이고 학문의 요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저는 그런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었고 하여튼 되게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심리학과에서 열심히 공부를 되게 재밌게 했는데 대학원에 와도 별반 다르지 않은 거를 또 수업을 듣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좀 강했어요. 되게 오만했죠. 훨씬 더 깊게 공부를 하고 배우는 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그런 인식이 오히려 더 그렇게 대학원을 바라보게 했던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대학원까지만 해도 되게 생생한 심리치료의 현장에 가보기는 사실 어려운 것 같아요. 대학원 생생한 심리치료 배우고 싶었다고요? 들어올 때? 저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심리 치료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막연히 들어왔기 때문에 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 저도 그렇게까지는 몰랐는데 대학원 과정 중에서 방황한 거를 좀 돌이켜 봤을 때 뭔가 좀 더 실전에서 쓸 수 있는 거 그래서 내가 뭐를 할 수 있지? 이런 거에 대한 갈등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 갈등이 결국 대학원 생활을 더 어렵게 했고 그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좀 못 살렸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 대학원까지 이렇게 글로 배우면 임상심리학 전공을 하면 그 다음 과정이 또 있는데 수련에서 그런 기회가 있었느냐? 저는 없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있었어요. 저는 굉장히 있었어요. 그런 길로 또 찾아가기도 했고요. 그런데 보통 갖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수련 시스템이나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그리고 심리평가라는 것도 엄청나게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병원에 가게 되면 또 노동자로서 일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심리상담센터를 갔던 거고 심리상담센터에서 심리치료를 막상 딱 시작을 했을 때 느낌은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그래도 뭐 나름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했는데 막상 앞에 앉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그거는 내가 글로 배웠기 때문이다 라고
또 생각을 했어요.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수련 기간 동안 내담자들을 해가지고 보는데 되게 많이 착오도 있었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떤 계기였을까? 지금에 와서는 글로 배울 수밖에 없구나라는 거 좀 느껴요. 지금 제가 치료 기간에 있고 치료를 하고 있지만 글 공부를 게을리해서 더 어려운 점이 더 많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된 계기는 제가 수련이 끝나고 나서 좀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다시 되게 여러 가지 책들을 좀 읽으면서 나름의 즐거움도 좀 느끼긴 했었는데 그 중에는 아무래도 직업이다 보니까 심리 치료에 관련된 책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거를 읽다 보니까 제가 고통스러웠던 시간에서 벗어나서 봐서 그런지는 몰라도 굉장히 새롭고 이런 것들이 다 있었구나. 뭐 혹은 제가 그동안 배워왔던 것들이 책을 읽음으로써 이렇게 리마인드 되면서 더 느꼈을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지금 그런 이유로 특강의 주제를 좀 글로 배우는 심리치료로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치료에 대해서 생각이 있다면은 그리고 저처럼 예전에 책으로만 공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또 여러 가지 다른 길들도 많아요. 그리고 되게 좀 좋았어요. 치료 강의들 학회에서 워크숍 같은 것도 많이 열리고 세미나 같은 것도 좀 많이 찾아갔었고 인지행동 치료 세미나라든지 정신론리 세미나라든지 그래서 사례 연구 이런 거나 그 치료 기법들에 대해서 강의하는 시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굉장히 되게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다만 지금까지 되게 많이 학회를 제가 임상심 학회 10번 갔더라고요. 그러면서 느끼는 거는 강의로는 굉장히 어차피 한계가 있구나. 이 내담자를 직접 마주하면 정말 무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거를 그 3시간의 강의로 한 치료를 다룰 수도 없고 그냥 길게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치료 강의는 좀 한계가 있었어요. 요즘에 유튜브가 엄청 없는 게 없다고 지식에 보고 실제로도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없는 게 없더라고요. 정말 많아요. 정말. 그리고 전공자들이 봐도 굉장히 쓸만한 지식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유튜브는 제가 생각하는 단점은 진짜 너무 많고 너무 오래 걸려요. 저는 만화책을 굉장히 많이 좋아하는데 진짜 많이 읽어요. 한 3,000권 정도 더 읽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애니메이션은 한 번도 안 봤어요. 그 애니만 있는 거는 보긴 했는데 만화책 원작의 애니메이션은 잘 안 보는 편이에요. 왜냐면 너무 오래 걸려요. 그 책에 있는 거 그냥 읽으면 1초면 끝날 거를 막 15초씩 대사를 치고 있단 말이에요. 닌자도 막 이렇게 한 컷으로 끝날 거는 한 20초 동안 인을 맺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해보면 영상이 줄 수 있는 이점도 있지만 되게 쉽고 오감을 이용하고 쏙쏙 들어오고 근데 그만큼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거는 깊이와 질면에서 로스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반면에 책은 진짜 유튜브 만만치 않게 많아요. 진짜 많아요. 어제도 교보문고에 갔다 왔는데 심리치료 심리학 세션만 가도 진짜 너무 많아요. 아직도 읽은 책이 이렇게 많다니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일단은 양적으로도 엄청나고 그리고 방대한 자료는 이건 한 권에서 봤을 때 조금만 그 전공 서적을 보셔도 알겠지만 참고 문헌이 한 500개, 600개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한 만큼 사실 질적으로 봤을 때 책을 따라갈 수 있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케팅적인 부분으로도 책이라는 게 결국은 팔리기 위해서 내놓는 시장의 그 물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웬만큼 이상한 거는 그래도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마케팅이다 보니까 진짜 이상한 것도 많이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을 좀 가려서 읽을 수 있다면 굉장히 쓸만한 것들이 선별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디 블로그에다가 했던 것들을 이렇게 전문 서적으로 내기는 쉽지는 않으니까 그리고 그게 전문 서적으로 나왔다면 반대로 엄청 많은 사람들한테 영감을 줬다는 얘기고 그래서 어느 쪽으로든 쓸모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름의 논리가 있어요. 여기서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논리라는 게 맞다 틀리다의 개념이 아닌 것 같아요. 논리라는 거는 결국 내가 펼쳐놓는 주장들의
서사가 완전한 거지 그게 논리적 결함이 없는 거지 그 주장 자체가 맞다 틀리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진짜 이상한 책도 되게 많아요. 보면서 뭐 이런 책도 책인가 이런 것도 많잖아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 한 권의 책에 쓰여 있는 그 수십만 자들은 이 작가가 의도한 대로 얽혀져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 한 권만 놓고 봤을 때는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시간 되게 절약해요. 제가 사실 아까 수련 끝나고 최근에 읽기 시작했다고 했지만은 본격적으로 읽은 거는 올해부터였어요. 올해 1월부터 뭐 1월부터 작년 말부터 조금 뭐 읽기 시작하니까 재미도 있고 그래서 근데 시간이 정말 없어요. 정말 없고 저희 그 직장이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직장이기도 해서 그래서 출퇴근 시간에 읽거든요. 출퇴근 시간에 읽어도 제가 한그 5달 동안 한 20권 정도를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짬짬이 읽은 만화책까지 포함하면 훨씬 슬램덩크도 막 3달 걸려서 다시 읽고 막 그랬거든요. 3달 걸려서 20몇 분 자기 전에 20분씩. 뭐 어쨌든 그런 면에서 시간에 비해서 굉장히 얻는 게 많다. 뭐 이렇게 책의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되게 그 출판사 직원 같네요. 말하자면. 그러면 심리치료에 대해서 좀 저는 어떤 영감을 받았길래 이렇게 책에 대해서 예찬을 하느냐. 저는 한 3가지 방법이 있었던 것 같아요. 3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방법 1은 여러분도 뭐 다 아시는 뻔한 얘기예요. 열심히 열공이에요. 심리치료 책이 정말로 많고 전공도서도 진짜 많아요. 저도 몰랐어요. 어제 알았어요. 프로이드 전집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저는 꿈의 해석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뭐 몇 번 논문들이 많았겠죠. 근데 프로이트 전집이 무려 15권이나 있더라고요. 그중에 늑대인간이라는 제목도 있어서 약간 보다가 이건 내가 볼 책이 아니다 하고 덮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심리학과를 나와가지고 정신분석에 대해서 다들 배우잖아요. 개론에서 나오고 어디든 안 빠지고 나오고 근데 정작 정신분석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잖아요. 만약 정말 정신분석에 대해서 이해하고 싶으면 이런 15권들의 책이 좀 이해가 되고 그리고 뭐 나름의 수련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있는데 저는 프로이트 전집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읽지는 않을 겁니다. 하고 싶었던 말은 우리가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도 엄청나게 많은 수의 책이 있고 읽다 보면 다 새롭다는 거예요. 15권을 동어 반복을 하진 않았겠죠. 심지어 하는 프로이트. 뭐 저는 직장의 트라우마 관련을 아무래도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트라우마 치료 전문 서적도 좀 읽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는 네거티브 노출 치료였고 저번에 그 연구 노트에도 잠깐 나왔던 굉장히 그 트라우마를 바라보는 관점이 되게 신선했던 책이고 그만큼 굉장히 어려웠던 책인 것 같아요. 이것도 했었어요. 뭐라 고령이고 불면이 호소하시다 보니까 불면증을 위한 인정 치료 이런 것도 좀 읽었었어요. 물론 이거는 다 읽지는 못했어요. 너무 책이 두껍고 그리고 저희 내담자한테 좀 적용할 수 있는 부분만 한정돼서 있다 보니까 보통은 전공서적은 다들 그렇게 읽으실 거예요. 다 읽기는 어렵죠. 또 대학생을 봐봐요. 대학생이 더 바쁘고 대학생이 더 바쁠 수도 있죠.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읽다 보니까 우리는 공부만을 위한 이 전문서적을 보고 그래서 전문서적이 더 딱딱하게 느껴지는 게 아닌가. 그 말은 취소할게요. 딱딱해요. 되게 읽기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 방법 1은 모두가 알고 있지만 가장 접근하기 어려운 방법인 것 같고 그리고 또 생생함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정말 이게 무슨 소리인지조차 이해가 안 되는 거를 이해하는 데 에너지가 들지 이거를 가지고 내가 치료에 대해서 뭔가 알 것 같다라는 느낌은 상대적으로 좀 들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저는 대중서적을 읽기 시작했어요. 조금 예전에는 봤으면 좀 코웃음 치고 넘어갔던 책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 코웃음 쳤던 책이에요. 나와서 엄청난 히트를 쳤어요. 굉장한 베스트셀러가 아직까지도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탑 20 안에 드는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치만 제목만 봐도 뭔가 다 알 것 같았어요. 이게 떳떳하게 살라는 얘기겠지. 뭐 이렇게 좀 거절할 줄도 알아야 되고. 결과적으로 읽어봤을 때 그런 얘기가 맞기는 해요. 근데 그 얘기 이외에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일단 뭐 아들러의 가르침이라고 해서 아들러 심리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얼마나 아들러 심리학에 반영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자도 심리학 전공자가 아니라 철학과의 전공 저자예요. 근데 이제 아들러 심리학 몇 개 좀 읽어보고 나는 공부를 해서 정리를 해서 쓴 건데 뭐 그런 의미에서 되게 딱딱하지가 않고 한편의 이야기를 읽는 것처럼 되게 술술 읽었어요. 이 책이 특징이 스승과 제자가 대화하는 형식으로 써져 있어서 혹시 읽어보신 분 계세요? 읽어보셨어요? 썼는데 기억이 안 나. 아 기억이 안 나요. 저의 말을 들으시면서 좀 리마인드 하시면 되게 스승과 제자가 선문답처럼 이렇게 대화하는 것들이 줄글은 하나도 없고 그 극본처럼 스승, 청년, 젊은이, 청년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대화 주고받고 했는데 그게 되게 술술 읽히게 했었고 이 책에서 좀 말하는 핵심 개념이라고 하면은 오야 30분 타이머 맞춰봤으면 끝나야 되는 거 없죠? 네, 네, 10분은 교수님께서 하셨더라고요. 최대한 빨리 좀 진행해요. 10분 타이머 잡고 뭐였더라? 맞아. 일단 미움받을 용기 제목에서 알다시피 핵심은 너와 나의 경계를 명확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없는 일이 있는데 그 두 가지를 굉장히 명확히 구분해라 라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그 타인의 마음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남이 미워하는 거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영역이고 남이 미워하는 것도 받아들일 수도 있어야 되는 뭐 이런 얘기도 써있었어요. 근데 더 또 인상 깊었던 거는 이 책에서 말하는 행복을 위한 길을 제시하는 게 있어요. 내가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 그거는 내 자신에 대해서 잘 돌아보고 내 자신이 할 수 있는 거에만 전념하는 거예요. 나의 경계를 정해놓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나에게 신경을 써라. 두 번째는 이기주의적이라는 말은 아니다.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조화롭게 할 수 있는지 그렇게 해라. 그럼 그 방법은 뭐냐라고 물었을 때 아들러는 세 가지를 얘기했다고 해요. 하나는 자기 수용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구분하는 것이 좀 여기에 포함이 되고 나머지 두 가지 중 하나는 타자 신뢰예요. 무조건적으로 다른 사람을 믿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다음은 타자 공헌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공헌하는데 나의 인생을 바쳐야 된다. 이 세 가지가 절묘하게 이렇게 연합이 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간 관계상 더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리고 그런 얘기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 과정을 되게 중시를 많이 해요. 그렇게 자기 수용을 하기 위한 첫 번째 되게 중요한 핵심 키는 내가 뭔가를 할 때 그거는 나의 결과가 아니라 모든 것은 다 과정 중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그 액트 수용전염 치료에 대해서 좀 그 강의를 들었을 때 되게 와닿는 비유 중에 하나가 그 가치관, 그 방법,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는 거가 그 액트의 과정 중에 하나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비유를 들게 산에서 내려오는 게 헬리콥터를 타고 내려오든 걸어서 내려오든 그거는 똑같다. 결과만 보고 보면 똑같다. 이런 게 와닿았었는데 교수님과 필라투스산을 내려왔던 그 여행이 생각나요. 그 과정을 되게 중시하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가치관의 문제가 부딪히게 돼요. 신경 끄기의 기술이란 책은 마크 맨스는 미국의 블로거예요. 파워 블로거. 좀 어이없었어요. 그래도 이 어이없는 분이 쓴 글이 뭐가 그렇게 대중들한테 많이 팔렸나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정말 재밌었어요. 정말 재밌고 방금 전에 미움받을 용기나 제가 다른 읽었던 책들하고도 심리치료적인 관점에서 겹치는 부분도 되게 많았고요. 그중 하나가 이 책의 핵심은 온갖 것
신경 쓰는 거는 에너지가 인간의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는데 신경 쓸 부분을 정해라. 그거는 이제 그 내가 신경 쓸 수 있는 일과 내가 신경 쓸 수 없는 일을 구분해라. 아까 미움받을 용기에서 하는 거와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은 굉장히 불확실하다. 이 남들에서 오는 신경을 끄는 것과 내 스스로 강적으로 드는 신경은 뭐 이거 있잖아요. 이거를 해결하는 걸로는 모든 것이 불확실함을 받아들여라.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그러면서 또 가치관의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내가 이거를 못 받아들이고 그거는 절대적으로 옳은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불확실한 것 중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긍정의 시대는 끝났다. 되게 자극적으로 하긴 했는데 여기서 긍정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긴 해요. 그래도 기존의 거랑 달랐던 거는 제가 나를 미워하는 거를 애써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되게 좋게 생각하려고 하지 마라 뭐 이런 거였어. 굿라이프는 행복에 대한 책이었어요.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가 글을 쓴 책이어가지고 되게 궁금했어요. 그리고 어린 말에 보니까 이 연구실에서 10년 동안 연구를 종합해 보니까 뭐 우연인지 그런 뭐 필연인지 행복에 관한 연구들을 되게 많이 했더라. 서울대 사회심리학과에서 하는 연구거든요. 그래서 어떤 삶이 행복한 삶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그 연구들 결과들로 굉장히 알차게 짜여 있었고, 어떤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사는가,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뭐가 다른가에 대해서 많이 소개를 해놨어요. 결국에는 대중서적에서 많이 겹쳤던 거는 키워드는 가치관인 것 같아요. 외상성장의 과학에서 외상성장으로 이르는 세 가지의 길을 너무 인상 깊어서 아직도 외우고 있는데, 하나는 내 자신의 그 마음이 왜 그렇게 일어나는지 나의 마음 작동 기전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 두 번째는 모든 것은 불확실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고 그것이 나의 가치관과 다를 때 충분히 일어나는 거죠. 사실 그런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외상사건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언제든지 있다 했어요. 내 행동에 대해서 나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행동. 외상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정말 큰 사건이 나한테 다가왔기 때문에 되게 나의 인생관에 대한 변화가 있다는 거. 그거를 깨진 꽃병에 대해서 비유를 하는데, 꽃병이 하나 있으면 그게 산산조각인 거예요. 도저히 어떻게 손 쓸 수 없게 다시 수선할 수 없을 정도로 산산조각이 난 거예요. 그럼 이거를 되게 쓰레기통에 처버릴 거냐, 아니면은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고생해가지고 되지도 않은 걸 붙잡고 이렇게 붙이느냐, 아니면은 이 깨진 꽃병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내가 재구성을 할 거냐. 뭐 그 재구성의 방법은 사람마다 다른데 붙이는 것만이 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표지가 뭔 표지만 했더니 꽃병 깨진 거라고 하더라고. 디자인은 잘 부린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거 말고도 상당히 많은 외상, 트라우마, 그리고 그 심리치료에 관련한 논문들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해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서적으로 쓰인 만큼 굉장히 쉽게 읽혔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내가 어떻게 좀 내담자한테 접근해야겠구나 좀 감을 잡았던 것 같아요. 결정 흔들리지 않고 마음먹은 대로, 이거는 그 인지심리학자가 쓴 책이에요. 그래서 인지심리학에 관한 책인 줄 알고 봤는데 인지심리학 얘기도 많이 들어있긴 하지만 포커를 굉장히 강조를 하더라고요. 이분은 포커 대회 우승 경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인지심리학 박사과정을 미국에서 하다가 이 학비를 마련하려고 가족들이 또 포커를 하는 문화가 있었대요. 놀이상에서. 그리고 오빠도 포커 프로 선수고 쟁쟁한 인물이 있고, 그래서 포커를 세계 국제대회 포커 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막 이러신 분이라 가지고, 그러면서 포커를 하다 보니까 이게 바로 결정의 핵심이구나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모든 거를 배팅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당연하게 알고 있었던 얘기들도 내기할래? 한마디면은 한번 생각해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배팅으로 생각하는 거의 장점은 그것이 틀릴 확률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틀릴 확률은 존재하고
뭐든 틀릴 수 있다는 걸 한 구석에 깔고 그러면은 포커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 상대방의 패를 볼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로만 내 영역에서 또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에서 불확실성이라든지 내가 다룰 수 있는 영역에 집중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앞서 말한 되게 다른 분야들의 책인데 공통적으로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 책은 조금 더 전공 도서에 가까운 책이긴 한데 일반인들 대상으로 자가치료서적으로 사실은 나온 책이에요. 그래가지고 셀프로 적용해볼 방법들 소개해놓으면서 되게